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핵심같이라면 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즉 목적을 의미합니다. 현재 11대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홍종욱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무슨 소리니까? 예, 아가가 왔구나. 반갑습니다. 참 대구 오랜만에 내려와 봅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2달 동안 참 질풍노도처럼 뛰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당선은 됐습니다만 아주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소위 언론사주라는 삶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는 전 국민이 안주거리인 국회의원으로 전락한 기분이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어떠냐, 좋으냐 하고 싶은 뜻을 잘 펼칠 수 있겠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한 5월까지는 정말 싫다, 왜 했는지 모르겠다 했다가 요즘은 그저 별로 재미없다, 이제 앞으로 큰 보람을 많은 좌절과 희열을 맛본 적도 없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적도 없고 많은 분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눈 적도 없고 또 이 선거를 다닐 때 꼭 해야 되는 일이 야구르트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야구르트를 꼭 사야 됩니다. 하루에 한 300개 정도 기본적으로 야구르트를 그렇게 제 생년에 많이 사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선 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도대체 왜 공부도 잘하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들었느냐, 왜 망가지려고 애를 쓰느냐,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당신에 있어서 정치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 여러분 아마 던지고 싶으실 겁니다. 저는 그 정치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 제 애가 셋입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좋은 세상, 그러나 많이 부족한 세상, 이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서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많은 젊은이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아주 큰 꿈을 꿨으면 좋겠고, 그것이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꿈이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서든 나라가 그 친구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뭐 교육적 기회 평등이 되었든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그 친구들이 겁내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진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물려받을, 이어나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보다는 좀 더 존경받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잘 사는 지갑만 두툼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고 주변까지 존경을 받는, 우리 마음이 따뜻하지 않죠? 참 마음이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변국의 이 존경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존경을 받는 세상에 살 수 있을까, 그런 점을 연구하다가 정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저에게 한 표도 주실 수 없는 여러분을 찾아서 이곳 대구까지 온 이유는 이 같은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꿈, 혹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소신으로서의 꿈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참 이 말로 많이 하죠. 정치는 분명히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뭐 제가 들어와서 봐도 입으로 발로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에 사람들과 만나고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봉사가 됐건 영어교육이 됐건 이런 강연이 됐건 최대한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자리에 왔고, 우리는 우리 청년들을 아이들을
미래로 쏘아 올리는 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학부의 형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옆에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지 일을 안 해요. 이건 선거 때 모습입니다. 넘어가는데 선거 보니까 넘어가줘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제목을 보면은 모험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느 정도 규정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도 다 각자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언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의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들어보면 고루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을 규정하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무한경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존재합니까? 약 230여 개국이 존재합니다. 민족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한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족을 제외하고 55개의 소수민족이 얽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한경쟁이라는 단어와 꼭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화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세계화의 의미가 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들리는 답이 이 많은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잘 살게 되는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와 문물의 교류가 활성해진 그런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어려운 말을 많이 쓰죠. 그럼 저는 묻습니다. 이 30년 전에, 50년 전에, 혹은 300년 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국가 간에 문물을 교류하고 외국인을 사랑하고 외국의 음악을 접하고 외국을 돕고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다 있었죠.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각국 간의 교류는 치열했습니다. 전 다시 그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세계화라는 것을 언제 처음 경험했습니까? 동남아로 배낭여행 떠났을 때, 아니면은 여러분이 중국 음식을 먹고 미국 영화를 보고 일본 음악을 듣고 이태리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세계화를 경험하느냐? 저는 미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15살 때 유학을 떠나서 당시에는 드물었던 이 조기 유학이라는 것을 소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제가 1989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있는 대학이었는데 저는 이 고등학교를 사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아주 엄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참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책도 마음대로 못 읽는 아주 이런 억압적인 환경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대학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주어진 자유에 아주 황홀했죠. 그래서 대학에 도착하는 첫날 제가 한 일이 나가서 청바지를 사는 거였습니다. 4년 동안 청바지를 못 입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1학년이 시작되자 술, 담배 배우고 커피도 굿즈고도 블랙으로만 마시고 책은 첨스키, 트라스키 이런 식으로 스키자 들어간 좌익 서적만 꼭 끼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못다한 연애하느라고 제가 1학년 한 해에만 사귄 여성의 국적수가 9개국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인도, 스리랑카, 스페인 9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운해요. 네, 저는 이 어떤 쾌락을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이 사람들과 만나던 게 아니고 저도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라는 느낌으로 우리나라 남성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연애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후회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세계화는 그런 식으로 뭐 즐거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입학한 다음날 이제 신입생들을 위한 큰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강당에서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입학생이 1,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400명은 137개국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4년 동안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잠잘 때 안 자고 먹을 때 안 먹으면서 정말 기를 쓰고 공부를 해서 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취할 때와 똑같이. 그런데 저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학생들이, 저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자그마치 1,400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저는 교육열 세계 1위 대한민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거기에는 잠비아에서 온 학생, 심지어 하이티에서 온 학생, 모잠비크에서 온 학생. 도대체 이런 친구들은 어떤 괴물이기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들어온 이 학교에 저렇게 거뜬히 입학했을까? 그 1,400명을 보면서 제가 피라미드의 정점에 도착했다라는 착각을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강요된 겸손이라는 마음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년간 이 137개국의 학생들과 끊임없는 경쟁을 하면서 제 피 속에 경쟁이라는 어떤 요소가 흐르게 됐죠. 그 이후 그 같은 경쟁이라는 요소는 저를 월스트리트로, 실리콘밸리로, 홍콩으로, 도쿄로, 런던으로, 뉴욕으로 보냈고 마침내 서울로 돌아와서도 끊임없는 시도를 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계화라는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단어는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져 잘 사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각국 간의 교류가 활발한 지금 전 세계는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합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합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규정지어온 경쟁이라는 틀이, 경쟁이라는 요소가 과학기술과 정보체계의 발전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무한의 경지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개척에서 출발해서 시장의 정복으로 끝나는 아주 잔인하고 차가운 논리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자이건 타이건, 물론 타이죠. 내던져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불확실성의 사회입니다.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책 중에 제레미 러프킨 교수의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직종의 95%는 향후 20년 안에 잉여 직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인 중에 단 5%만이 필수 인력으로 남게 된다. 그것이 한 10여 년 전이죠.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연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GE의 제프리 멜트 CEO도 향후 3년 내에 GE의 75%를 전산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500대 기업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안 됩니다. 2천만 명이 자유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5천만 명이 비전통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프리랜서, 창업자, 계약자,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예쁜 이름이지만 실업자나 다름이 없죠. 일이 들어와야 하는 직장이니까 5천만 명입니다. 자,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걸 여쭤봅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 아이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대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5% 안에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내가 그 95%에 들면 어쩌나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죠. 그러나 이 5% 안에 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통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젊은이들이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몫입니다. 반드시 창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조직에 가서든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없으면 무너지는 영역을 개척해서 그것을 전문용어로 개인 주식회사라고 부릅니다. 절대 내 등에 비수가 꽂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통계를 벗어난 자신의 고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저는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투자금융가로 근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1년간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90시간씩 열심히 일해서 1년이 되는 시점에 그때 그 회사가 하던 일이 기업 인수합병입니다. 소위 M&A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기업 인수합병을 하는데 그 당시 그 회사가 하던 가장 큰 M&A 프로젝트 이론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당시 돈으로 34조 원짜리 프로젝트였고 미디어 회사가 미디어 회사를 사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34조 원짜리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이걸 움직이는 사람은 딱 6명입니다. 그래서 6명 중에 막내 사원으로 선발이 돼서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하한다. 이제 성공했구나. 이 앞길이 창창하다. 어느 날 보스가 저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담을 해주려고 불렀겠죠. 좀 영광된 마음, 이 재산이 몇천억 대인 그 보수방에 가는데 참 보수방이 크더군요. 그 안에 침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그런 좋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에 딱 들어서는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안 던지면 평생 못 던진다. 그래서 보스가 앉으라고 했을 때 앉자마자 보스가 차를 한 잔 주기도 전에 오늘자로 이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그 이야기야. 보스가 그때 자기 덕담을 해주려고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무슨 이상한 말을 했느냐?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100년 전에 나의 증조부, 고조부께서 이 산업혁명에 효리가 몰았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대단히 궁금할 때가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50년 전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수많은 영웅을 양산했을 때 내 조부는,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지금은 인터넷 혁명의 시기다. 당시가 2000년도였습니다. 나는 살아생전 다시는 이 같은 혁명의 세계를 맞이하지 못할 것 같다. 먼 훗날 20년, 30년 후에 내 아들, 딸이, 혹은 내 손주, 손녀가, 손자, 손녀가 그때 할아버지,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실패했건 성공했건 그 인터넷 혁명의 전장에, 선봉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역대 연봉을 버리고 상업의 길로 나가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전에 깊이 고민도 안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하고 바로 억대 연봉을 받는 투자금융가에서 실업자로 전락을 합니다. 물론 그때 그렇게 멋있게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좀 주저주저 이야기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요지로 우리 보스를 설득하고 그때 보스가 안 잡더군요. 좀 서운했습니다. 그 자리로 바로 좀 잡아주지 하고 나와서 이제 실업자가 됐습니다만 이번 총선 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적자를 내는 언론 그룹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년 만에 흑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언론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 차 드디어 쫄쫄 굶던 이 회사를 가지고 언론 사주로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이제 등 따신 삶을 경험하고 있을 때 던지고 공급도 하나도 못 받고 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안 던지면 평생 못 던질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어느 학생이 그러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자꾸 던지려고 그러냐? 왜 던지냐? 그냥 살고 더 큰 기업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저에게 그 강박관념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 강박관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락하고 평온해질 때 문득 치밀어 오르는 불안감.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주어진 몫이 이게 다인가 하는 그 강박관념. 자, 이 같은 불확실성, 어떤 바람이 불 때, 변화의 바람이 불 때 어떤 사람은 창문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벽을 쌓습니다. 그렇죠? 창문을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젊은이겠죠. 자,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마지막 단어는 감성 주도입니다.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문제를 명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스스로 헤쳐나갈 길을,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성 주도라는 말은 좀 더 쉽게 표현하는 뭡니까? 여성이 주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성들이 삐칠까봐 감성 주도라고 썼습니다. 자, 여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저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특별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감성이 이성을 압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남성이 지배해온 규율과 대립과 경쟁의 체계가 여성이 주도해갈 협력과 화합의 체계에 의해, 대화의 체계에 의해 완전히 갈아치워지는 시대가 왔음을 아주 차갑게 인지하는 정치인에 불과합니다. 자, 대한민국 여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성은 그동안 수많은 편견에 쌓여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시장이라는 곳, 여러분이 뛰어들어야 되는 직장 세계라는 곳에서 여성들이 어떤 편견과 싸워왔습니까? 첫째, 아무리 여성이 잘났다고 해도 결국 쓸만한 인재는 다 남성이더라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쓸 놈은 다 남자더라. 인재는 남성이다라는 편견.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사 CEO로 있었을 때 그 삼성에 강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한테 강연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기업에 가서 강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삼성이 이제 최고 광고주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삼성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엘리트입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이 삼성 그룹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200여 명만 모아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초일류 인재를 모아놓은 자리입니다. 220명의 이 엘리트 중에 여성이 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성토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초일류 기업이 이게 뭐냐?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무시하고 니네가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느냐? 각성해라. 많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강연을 갔죠. 왜? 아직도 광고주였으니까. 갔더니 홍보를 맡은 사장이 저쪽도 쫓아오더니 작년에 사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올해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20명을 뽑았는데 20명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지식기업이라고 부르는 언론기업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여기자 비율이 14%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줄죠. 제가 경영했던 헤럴드 미디어의 여성 기자 비율은 44%입니다. 선진기업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기업이죠. 기업은 CEO의 마인드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삼성, LG, SK 모든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고시, 공무원, 공직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담당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험에서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성을 뽑을 재간이 없다. 그래서 별짓을 다 쓰죠. 저희 회사에서도 남성, 여성 따로 시험 보게 하고 남성, 여성 따로 면접합니다. 같이 앉혀놓으면 게임이 안 됩니다. 이제 역으로 비율을 맞춰야 남성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인재는 여성입니다. 직장은 여성의 것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둘째로 남성들이 새로운 편견을 내놨습니다. 인재는 여성일 줄 모른다. 여성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객이 아직 남성이다. 그래서 우리 남자를 많이 뽑아야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래요? 우리 집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2년 전 데이터입니다만 대한민국의 가정용품 그 80%를 여성이 구매합니다. 그리고 소비용품의 83%, 가구의 94%를 다 여성이 사죠. 이게 남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큰 거는 아직 다 남자가 산다. 자동차의 60%를 여성이 삽니다. 은행 계좌의 89%를 여성이 결정합니다. 주택의
91%를 여성이 최종 결정합니다. 이제 고객도 여성입니다. 시장도 여성의 것이 됐어요. 그러면 인재도 고객도 여성이고 직장도 시장도 여성의 것이 되면은 이제 남자들에게 남은 게 뭡니까? 그래, 이 말이 다 맞다. 그렇지만 아직 리더는 남성이다. 대장은 남자가 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편입니다. 안 깨졌죠?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여성 CEO의 비율이 전체 4%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2%, 한국과 일본은 1%에도 채 미치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많은 여성 고객이 90%에 육박하는 기업들, 대한민국의 5대 쇼핑업체, 4대 가구업체, 5대 화장품업체 CEO가 다 남성이에요. 이제 남성들은 여성을 위해 여성과 함께 일하는 법을 넘어서서 여성 밑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가 됩니다. 여성 상사를 모시는 법, 저희 회사에서도 그 같은 강연을 하곤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 이제 여성 리더가 여태까지 부족했던 것은 여성의 리더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주 오랜 성찰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바뀌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같은 시대, 무한 경쟁, 불확실성, 감성 주도, 정말 심란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제가 정말 더 심란한 사진들을 저희가 실어놨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또 지금의 젊은이들은 지난 1000년을 통틀어서 가장 역동적인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내던져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최고의 방어체계, 최고의 브레인들을 갖추고 있는 미국이 플라스틱 칼 몇 개든 알카에다 앞에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촛불을 든 10만의 시민이 수천 년이 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아스팔트 위에서 대통령과 대치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국회의원 너 필요 없어. 도지사 너 필요 없어. 내가 대통령한테 화나는 거 있으면 직접 거리에서 인터넷에서 따질 거야. 이와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환경,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패러다임이 시시각각으로 파괴되고 새로 형성되는 이런 심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요소가 뭡니까? 성실성입니까? 정직성입니까? 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모험정신입니다. 리스크, 위험을 택하고 이를 즐길 줄 아는 지혜.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읽고 강연을 듣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장 열광하는 부분은 그들이 내린 세상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결정은 단 하나도 가시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변화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내가 이 변화를 했을 때, 내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회사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리더는 이 같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남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맡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역량과 이를 즐길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비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21세기를 규정하는 리더십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모험정신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혹은 더 어린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참 조심합니다. 모험정신 중요하다. 그러면 이 말을 혹시 또 이상하게 듣지 않을까. 열심히 일 잘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 때려치고 뭐 산속에 들어와서 불멸의 글을 쓰겠다든지 뭐 창고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등록금 받은 거 가지고 뭐 사업자금 만들겠다고 강원에 가서 바카라 한 판을 다 건다든지 혹시나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이 모험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모험을 택할 때 반드시 이것이 옳은, 바른, 적절한 모험인가 아닌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같은 선택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이 대신해서 물어봐 줘야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저겁니다. 어떻게, 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제 상이한 말이죠. 평이한 말이죠. 릭 워런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자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연의 결과가 아님을 믿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피연의 결과라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함께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각자가 합당한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합당한 이유와 계획을 뭐라고 부릅니까?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험은 도전과 도박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도전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비전이라는 말을 뭐 이렇게 씁니다. 그 전공 비전이 있어, 그 직장 비전이 있어, 혹은 그 남자, 그 여자 비전이 있어. 여기서의 비전의 의미는 뭡니까? 비전이라면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비전이라는 것은 소위 수익성이죠. 그 남자 수익성 있어. 그 전공, 돈 잘 버는 전공이야. 비전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비전의 의미를 가장 잘 정의한 사람이 짐 컬린스라는 교수죠. 어떻게, 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How, why, and what.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How의 문제. 첫 번째로. 핵심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가치들.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수백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정직하게 살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뭐 빚보증 서지 않겠다, 음주운전하지 않겠다. 내가 살아가고 싶지만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100% 이룰 수 없는 도덕적 가치들입니다. 가치관, 그것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30년, 40년의 세월 동안에 반드시 이거 하나만은 내가 이뤄놓고 가겠다라는 목표입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면 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즉 목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부르죠. 즉 그런 중장기적 목적 그리고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야 할 핵심 가치를 위해서 내가 6개월 혹은 1년, 5년 단위로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것, 고시를 패스하는 것,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면허 시험을 따는 것, 반드시 이뤄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핵심 가치, 목적, 사명이 다 융합된 그 그림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죠. 저는 로스쿨을 나온 뒤에, 로스쿨에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영화가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프리티 워먼, 리처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영화인데 참 재밌죠. 그리고 리처드 기어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리처드 기어가 그 영화에서 뭘 합니까? 기업 사냥꾼이죠. 기업을 사고 팔고 기업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걸 보고 아주 족된 말로 홀딱 반했습니다. 남자지만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좋고 그래서 그때 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졸업해서 기업 인수 합병 저게 21세기를 정의하는 사무라이구나. 21세기형 전사구나. 나는 M&A를 하겠다.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뉴욕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M&A 기업 인수합병 법무법인에 취직을 합니다. 자, 일주일에 90시간씩 일하면서 1년 동안 뭐 기업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 했는데 기업의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90시간 내내 계약서만 쓰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변호사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월스트리트라고 불리는 이 무서운 곳에서는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회계사가 있어요. 그 위에 변호사가 있고 그 위에 이 과정을 총괄하는 투자금융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융가들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새파란 것들이 매일 전화해서 계약서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저한테 지시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 참 남의 지시받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정했습니다. 나 입사하겠다. 투자 금융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만에 이게 제가 간 회사들입니다. 저게 그 스캐든이라고 하는 법무부인이었고 1년 만에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투자금융은행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자, 여기 갔더니 이제 변호사 회계사 다 부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러나 결국 기업 인수합병의 주체가 뭡니까? 기업이죠. 기업이 기업을 사고 파는 거죠. 그러면 투자금융가는 기업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의 왕초에 불과합니다. 이제 누가 전화해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기업이 하겠죠. 여기도 아니구나. 이제 기업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1년 만에 제가 창업주로서 동문들과 함께 회사를 큰 벤처 회사를 세우고 거기에 CFO 재무 최고 경영자로 옮깁니다. 자, 돈도 많겠다. 그 당시는 뭐 묻지마 투자를 하던 때였으니까 투자 액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큰 돈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좀 인수합병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벤처 기업에 가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소액주주들이 무지하게 많죠. 많은 걸 투자하고 10만 불 투자 이런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겠죠. 자, 여기도 아니구나. 이제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주가 되어야 되겠다. 아주 작은 기업이고 혹은 편의점이라도 내 가게를 내 기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 회사를 나옵니다. 물론 저 벤처 기업이 아주 제때 망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나올 수 있었지만 그래서 나와서 이제 1년간의 방황 끝에 헤럴드 미디어 당시 코리아 헤럴드 내외경제신문이라는 언론국을 인수하게 됩니다. 변호사에서 투자금융가로 벤처기업 CFO, 언론 사주로 이 과정이 4년 반 걸렸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돌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지 몰라도 이 4년 동안 저는 오직 하나, 남의 지시를 받기 싫다.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이 사명 하나 가지고 먹이사슬로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배웠어도 인생에 대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인생의 비전도 세우지 못했어요. 어떻게 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고민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제가 보장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고민합니다. 그리고 늦어질수록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틀린 답일지 몰라도 반드시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운 비전과 현실 사이에는 반드시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죠. 자, 여기 로댕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왜 뜬금맞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기 있을까요? 로댕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실제의 말과 똑같은 조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댕이 그 세계 최고의 조각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말만한 대리석을 찾아라. 망치와 끈을 잡아라. 마지막으로 말처럼 생기지 않은 부분은 다 쳐내라. 그것이 로댕의 아주 썰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비전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전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격차. 이 격차를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쳐나가는 차로. 그것이 모험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온다면 두 번째 물어야 하는 질문이 저겁니다. 이게 남이 가지 않은 길인가? 혹은 남이 덜 다닌 길인가의 문제입니다. 저 그림에 보니까 왼쪽은 삼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은 조파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꾼 수많은 리더들 혹은 대한민국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많은 리더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과 이건희 회장 간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역사 속에서 징기스칸, 최대 정복자였던 징기스칸과 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테레사 수녀 혹은 교황 바오로 2세의 공통점이 뭐예요? 좀 더 쉽게 27일마다
하나씩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삼성전자와 30년 동안 초코파이 우려 먹고 사는 오리온과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어깨에 있는데, 그렇죠? 자, 세계를 바꾼 리더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썰렁한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이단자였습니다. 독수리였어요. 이게 1등을 따라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1등을 따라해도 1등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수해지기보다는 달라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1등이 아닌 차별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15살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만 15살에, 16살이었죠, 우리 나이도. 그 당시 인터넷도 없었죠. 검색하고 이런 것도 없었고 유학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예 조기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배제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시절에 케네디 대통령을 참 좋아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전기를 읽고 도대체 이렇게 세상에서 빠짐없이 다 가진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욕먹는 정치를 할까? 공직을 왜 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케네디 대통령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케네디 대통령이 간 학교를 무조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아마 케네디 대통령이 나온 학교가 뉴질랜드에 있었거나 필리핀에 있었으면 거기로 갔을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 고등학교는 무엇인가?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전지를 읽으면서 학교 이름을 찾았고 거기에 편지를 보내서 입학 원서도 받았습니다. 중3 때 그 짓을 했죠. 좀 이상한 애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겁나는 일이었죠. 또 재정적으로도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큰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그 초트라는 케네디 대통령이 나온 학교는 당시 학비가 1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였죠. 그리고 그 당시는 한류가 시작되기 전이라 저희 아버지는 영화 배우를 하셨는데 아주 유명하신 스타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영화 배우들은 그렇게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랬습니다. 그 나이에 1년간 학비만 대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제가 장학금을 못 받으면 돌아오겠습니다. 아니면 실패하면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그 말을 믿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저를 보내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딱 저희 아버지에게 그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 딱 첫 2회 학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사교육비 얼마 쓰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덜 썼을 겁니다. 2년을 받았지만 어찌되었건 그때 가졌던 생각은 케네디 대통령이 나온 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뭔가 다른 걸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공부,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서 하고 싶다. 그때 제가 떠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어떤 명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Do not go where the path may lead. Go instead where there is no path and leave a trail. 무슨 뜻인지 손들면 제가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자, 적어두세요. 후보자분 경품. 길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말라. 대신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에 발자취를 남기라. 비슷한 뜻이었죠. 그 라스 월더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그걸 저한테 중3에 공항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절이 제 평생에 있어서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한 방향으로의 선택을 가능하게 했던 그 원동력입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 후에 50년 동안 적자를 봤던 언론 기업을 최연소에는 인수하는 도전을 할 수 있었고 완전 쪽박을 찰 수도 있었지만 도전되는 걸 할 수 있었고 선거 23일을 놔두고 농원병에 가서 유명한 노회찬 모와 맞붙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이 들어가는 길, 남들이 꺼려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도 남이 덜 다니는 길 혹은 가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되는 선택을 내릴 때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특히 우리 젊은이들. 분명히 남이 덜 다니는 길에는 숙명적으로 고독이라는 요소가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이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소수인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실패의 고통, 그리고 창조의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르반테스의 이 그림은 알겠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죠? 돈키호테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찾는 것. 덜 다닌 길을 살아가는 삶의 극치를 돈키호테가 보여줍니다. 제 역할 모델입니다. 이 같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남이 가지 않은 길. 즉 내가 선택하는 모험이 어떻게 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남이 가지 않은 길 혹은 남이 덜 다니는 길인가. 이 두 가지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성공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코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실패를 수용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야시부리한 그림이 누굽니까? 아담과 이브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 인간은 결국 어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분노하셨겠죠. 그래서 아담에게 너 왜 따먹었느냐? 그럼 그렇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브가 하와가 따먹으라고 했다. 이브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뱀이 따먹으라고 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셔서 너 왜 이걸 따먹었냐고 물었을 때 만약 아담과 이브가 쫙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다. 내 잘못이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리더십이고 모험이고 나발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다 에덴 동산에서 빨리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한 50%는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지 못했죠. 자신의 실수를 너무 나빠하지 못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교황 바오 2세를 우리가 존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반성한 최초의 교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반드시 집무실에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라는 팻말을 놓고 진무를 받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영남이 잘못해서, 호남이 잘못해서, 강남이 잘못해서, 서울대 출신이 잘못해서, 대기업이 잘못해서 핑계대기 바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참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인정하기 싫은 것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지만 실패에 있어서 더 두려운 것은 뭡니까?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모험을 못하는 거죠. 글쎄요. 저는 사실 이 정계 입문할 때 제가 공천을 신청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동작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공천을 간 것을 실패했어요. 제가 정치를 너무 몰랐습니다. 무조건 내가 가서 열심히 뛰고 여론조사 1등하고 또 성실하면 당연히 주겠지. 여론조사 1등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한나라당에 그 어느 분에게도 인사를 드리러 가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선거 4월 9일 23일을 놔두고 노원구라는 곳으로 공천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저는 그때 노원구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내비게이션 없으면 가지 못했어요. 그런 생소한 지역에 갔는데 또 저는 경제신문과 영자지를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상대인 후보가 얼마나 유명한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길 것이다 라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서도 솔직히 정말 두려움이 없었어요.
원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이긴다고 다들 생각을 한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원래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인은 남이 찬 자기가 찬 권총은 보여도 남이 찬 장총은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할 수 있듯이 이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도 반드시 내가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아까 우리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그 많은 직장을 다니면서 구축하지 못한 비전, 지난 6년간 이 헤럴드 미디어 그룹이라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세웠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괜찮은 세상 물려주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제 목적이라면 물론 사명의 핵심까지도 다 정했겠죠. 비전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런 일을 하고 그래도 역사에 내 이름 한 줄이라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에 불과했어요. 국회의원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일어서서 내 목적과 사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실패하면 아프죠. 저도 아픕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고 터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이라는 그 열매가 걸려있는 저 나무를 향해서 절벽에서 계속 뛰어내리는 무모함, 의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즉 평생을 떨면서 한 마리 양으로 사느니 단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실패할 준비가 갖춰졌다, 그럼 이제 모험을 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어떻게, 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남이 덜 다니는 길인가?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즉 다시 끊임없이 도전할 자신입니다. 세 가지 답에 오케이 라는 그런 답이 나온다면 올바른 몸입니까? 아닙니까? 올바른 몸이죠. 뛰어들어야 하고 아무리 위험하게 보여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 길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성과를 내는 안전한 일이 있고,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고, 세 번째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창조적인 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관들도 마찬가지죠. 제품을 개선하려 하지 말고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라. 좋은 글 계속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불면의 글을 써봐라. 너 자신 만족스러운 일 하지 말고 네 자손 대대로 너를 수강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해봐. 네 자신을, 네 주변의 세상을 정말 소스라치게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봐라.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명연설을 하죠. 이 사회로 나가는 대학생들에게 남의 인생을 살기 위해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남의 말이 네 마음에 파고들게 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슴과 직관의 소리를 듣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네 가슴과 직관은 이미 네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다른 모든 것은 때로는 배고플지라도, 때로는 미련하게 생각될지라도 다 따라오기 마련이다.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러나 정말 두려워하는 것을 하라는 그 한 가지 어드바이스를 남기고 살아줍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상적인 자아와 실질적인 자아,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 여러분이 꿈꾸는 꿈, 그리고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좌절할 거고, 저도 거의 매일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그런 어떤 이 현실 벽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리스크 없이 세상을 절대 못 바꿉니다. 위험하지 않은 꿈은 꿔야 될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꿈을 꿉니다. 아까 저
정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한민국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반만 년을 우리가 아주 힘든 시절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왔고 50년 동안 산업화, 민주화 다 극복했습니다. 이런 나라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 국토라는 굴레, 민족이라는 틀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국토를 남들하고 싸워서 국토를 더 넓히겠습니까? 아니면 세계 13위인 경제 규모를 열심히 노력해서 10위, 9위, 8위로 바꾼들 물론 중요하죠. 뭐가 그렇게 사실 세상을 바꾸는 도전입니까? 다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삽니다. 그렇죠? 우리 다 힘들고 또 일상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제강점기나 전시를 제외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불행하고 지금보다 더 불평과 불만에 가득 이 경제의 영토를 넓히더라고 마음의 영토를 조금 더 못 넓혔어요. 그래서 부유하지만 가슴이 가난한 나라가 됐고 성공했지만 아직 남의 질타를 받는 나라가 됐고 존중할 줄 모르고 대화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영토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은 좀 더 품위 있게 정치를 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좀 더 온정적으로 사랑이 깃든 시장 경제를 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국가, 민족의 틀을 벗어나서 개인의 개성이 가장 강조되는 창조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꿈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저는 아직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의 미랄이 되겠다, 혹은 조약돌이 되겠다, 이런 꿈을 안 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세월의 풍파에 익숙해지기 전에, 아니면 삶의 질고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그런 꿈을 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이 전설적인 기업가, 신화적인 지도자, 불멸의 예술가가 되겠다라는 이런 초등학교 때의 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을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순응하면서 양으로 살면 뭐합니까?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아오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미래로, 세계로 쏘아올리는 팔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 젊은이들이 멋지고 파격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공한 삶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모험의 리더십을 소지하고 또 부여하는 것,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리더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이 되는 정말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들 태어나길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